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명절 최대 명절이란 추석을 맞아서 저희 평택촌놈 정석투자도 추석 특집으로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가족, 친지 분들과 오랜만에 고향집에 만나서 편안한 휴식 즐기시면서요. 저희 특집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요. 올해 증시에 대한 중간 점검도 살펴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2018년 4분기 증시 전망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보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추석 특집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학과장 정현 대표님과 그리고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추석 특집,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 특집으로 두 분 이렇게 모셨는데요. 자, 먼저 학과장 정현 대표님, 추석 특집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지난 2월 15일이었어요. 설 특집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방송 내용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도 역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평택촌놈 정석투자 2018-0215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겠고, 앞으로 이 방송 내용이 남은 2018년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들 추석 특집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추석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이 옥신각신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휴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정신을 쏟는다고 해도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력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체력도 잘 보충하셔서 이후에 좋은 매매할 수 있게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이 추석 특집, 추석을 맞아서 저희 시간을 통해서 한 점검도 해보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체력 관리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특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코스피, 코스닥 주요 전망에 대해서 학과장님과 짚어볼 텐데요. 자, 학과장님 일단 상반기를 지나왔고 이제 하반기를 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시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복귀도 함께 가져보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주요 전망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제가 2018년도 전망해드렸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복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방송 후반부에는 제가 남은 기간의 전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코스닥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와 연동된 시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코스피 주요 전망을 제가 다시 한번 복귀해드리고 왜 그랬었는지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할 얘기는 뭐냐면 저는 2월 초순에 대세 하락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게 2월 초순이었어요. 그리고 2월 중순에는 확인을 시켜드렸죠. 바로 이 설 특집 방송을 통해서 제가 대세 하락은 확실하다. 2600선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4월 하순이었죠.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5월 1주차부터 하락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샘 플러스 무료 방송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중순이었죠.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그 당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전혀 달라지지 않고 계속 하락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8월 중순에 한번 최저점을 찍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 대세 하락은 지속된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온 상태인데 그러면 이걸 차트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2018년 전체 현재까지입니다.
2월 초였죠. 이때 제가 대세 하락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사실 뭐 모든 투자자분들이 좀 놀랐죠. 좀 경악을 했죠. 왜? 그 당시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전혀 시그널이 안 나옵니다. 차트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2월 초에 어떻게 대세 하락 선언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나옵니다. 전 세계 어떤 차트 보조 지표를 갖다 적용을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썼냐? 복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미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2600선이 되면 그때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작년 5월 중순이었습니다. 작년 2017년 5월 중순에 저는 뭐라고 했었냐면 2600선까지 갈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바로 서울경제 TV에 증거가 다 남아 있어요. 작년 5월 중순부터 여름 내내 2600선까지는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2600선 갈 거는 알았죠. 알았는데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봤어요. 첫 번째, 삼성전자가 더 이상 갈 수 없다. 두 번째, 북한 문제가 반드시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2600선 찍고 밀리면 바로 대세 하락 선언을 하고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절대로 이건 분석이 안 됩니다. 또 하나, 그 당시 수급이 나빴냐?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나빠진 거죠. 그 이후에 나빠진 거지 그 당시에는 절대로 수급이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보면은 1월 하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은 10조 원 이상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조 원대, 6조 원대 순매도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수급도 나중에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장 내적인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 내적인 요소인데 사실은 북한 문제는 시장 외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겠고, 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죠?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북한 문제 때문에 저는 2600선이 가면 이제 준비해야지 이 생각을 했다는 게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올해 2월 15일 특집 방송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셔도 되겠는데요. 이때 급락을 했다 한번 반등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당황했죠. 왜? 더 갈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더 차트를 길게 볼까요? 보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상승장에서도 조정받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정구가 나왔죠? 여기서도 나왔어요. 여기서도 나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2월에 이번에도 조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락할 때 반등 나오면서 하락하는 것처럼 상승할 때도 조정 나오면서 이게 상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당황했죠. 2월 초순에 급락하고 2월 중순쯤에 반등 나올 때 과연 이거 또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딱 선언했잖아요. 2600선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 접고 하락을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정확하게 말하면 6일이죠. 그때 이제 북한 변수가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죠.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3, 4월 내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이거는 비정상적 구간이다. 차트 분석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빼야 된다. 그러다가 샘플러스를 통해서 4월 22일 밤에 그 당시 일요일이었는데 무료 방송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바로 5월 초부터 다시 하락을 할 것이다. 정말 거짓말처럼 5월 1일부터 하락했습니다. 5월 1일이 휴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반등의 한계치까지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쭉 빠졌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뭐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한번 확실하게 밀릴 거다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끝나면 날아갈 것처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대세 하락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다만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올해 총체적으로 전달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근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대세 하락을 주장하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식시장 내적인 요소만 보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나마 삼성전자 통해서 제가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걸 발견했지만, 사실 대외적인 여건이 많아요. 뭐 북한 문제야 1년 내내 그 발목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 방송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가. 무역전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 봄부터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터질 거라고요. 그렇게 되고, 어쨌든 놀라운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삼성전자의 하락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이 지금 꺾였나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쁜가요?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도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 삼성전자가 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원래 이거 준비 안 했다가 서비스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초순에 고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흘러내리다가 이때는 뭐였었냐면 이제 그 액면 분할 이후에 다시 거래가 재개된 시점이었는데, 바로 이게 가장 컸어요. 왜? 삼성전자가 내려가면 전기전자 업종이 내려가죠. 전기전자 업종이 내려가면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심리적인 건 뭐였냐? 바로 북한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내려가더라도 외국인은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1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개인만 매수했어요.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올해 제가 이제 읽어드렸던 전망이었고요. 어쨌든 이 구간까지는 제가 완벽했습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딱딱 집어내서 딱딱 정말 맞췄냐? 적중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서울TV에 모든 근거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특집 방송을 하니까 후반부에 좀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남은 시장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전망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올해 시장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흐름을 이어서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주요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장 안에 업종에 대한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2018년 코스피, 코스닥 주요 업종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업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업종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업종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고 코스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수의 흐름을 설명한다고 하면 역시 4대 업종이죠. 화학, 철강, 금속, 그리고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렇게 4대 업종이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꺾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시가총액이 큰 금융이라든지 또 그 서비스, 이런 업종이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로는 역시 여전히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요한 업종 중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을 보면은 작년 11월이 고점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을 보면은 주요한 종목들이 최근까지 조금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뭐 LG이노텍이라든지 또 삼성전기,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은 지금까지도 좋고요. LG이노텍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버티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제 조금씩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시 삼성전자가 약하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고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력도 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꺾이고 나서 다른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데요. 전반적으로 그 삼성전자에 몰려있던 그런 자금들, 삼성전자가 꺾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워낙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다른 종목들의 순환매가 조금 나왔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흐름이 마무리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업종은 화학업종인데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역시 올해 1월이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쭉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은 석유화학업종이나 태양광 그리고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쭉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정유주가 그나마 조금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유주가 사실 이 화학업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유주마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온 흐름이기 때문에 화학업종의 어떤 그런 강세도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종으로는 철강금속 업종입니다. 철강금속도 올해 1월 말이었었죠. 이후에 쭉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사실 포스코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포스코마저도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향후의 흐름 자체도 좀 불투명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그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그 관세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철강금속 업종에 상당히 그 부담으로 작용하고요. 뭐 쿼터에 예외를 적용하려고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한국 내의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 좋지 않습니다. 조선, 자동차, 그리고 건설, 뭐 이런 쪽에서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흐름이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송장비입니다.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동차와 조선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현대차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흐름 자체가 완전히 꺾이는 흐름이죠. 4월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약한 흐름이고요. 지금 바닥에서 횡보가 좀 나오고 있지만 지수가 반등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약하죠. 그리고 역시 2012년 이후에 완전히 끝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조선의 대표 종목이죠. 현대중공업도 작년 6월이었었죠. 6월의 고점 이후에 쭉 하락했었는데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은 사실 뭐 수주가 개선되고 그런 그 소식도 있지만은 낙폭이 워낙 과대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가지고 반등이 나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조선주들이 강하게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 비금속 광물 업종입니다. 흐름 자체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금속 광물이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대북 관련 테마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건설이나 비금속 쪽에서 갈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니었는데 이 흐름이 역시 북한 관련한 그런 뉴스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메리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이 굉장히 최근에 그 등락이 큽니다. 그래서 강하게 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종목 상담이나 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 비금속 광물, 건설, 특히 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만 접근하십시오. 확실하게 조정을 받은 종목이나 아니면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단기 접근하는 걸 가능하지만 강하게 가는 종목을 따라잡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매매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고 상당 기간 고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약품 업종이죠. 사실 이 의약품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은 역시 2016년부터 엄청난 강세가 이어졌었죠. 지금 흐름은 이 2016년 이후에 나왔던 이 추세적인 강세가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추세가 끝나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렇게 대표하는 종목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게 업종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강하게 업종이 가주는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가총액 큰 두 종목이 움직이면서 업종의 흐름이 좋지만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이제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반등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큰 기대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점에서 움직이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 의약품이나 제약, 이렇게 바이오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업종이 전반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들별로 가격 메리트가 있었을 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 정도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종이목재 업종입니다.
종이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상반기 업종 중에서 뭐 신데렐라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이목재 업종의 강세는 조금 의외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유는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환경 규제가 상당히 강해졌죠. 그래서 이 폐지 수입이라든지 폐자원들 수입을 금지시키면서 중국에 있는 펄프 생산 그런 업체들에 대한 그 굉장히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펄프 생산이 줄어들고 또 폐지가 수입이 중단되면서 원재료 폐지 가격이 폭락했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에서 수익성이라든지 매출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실제적으로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콜판지 생산 업체라든지 아니면 펄프 생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국 쪽에서 뭐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폭등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은 종목이나 아니면은 아직 가지 않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당분간 종이목재 업종의 강세는 이어지겠지만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스닥 제약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특징 있는 종목들을 업종을 다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제약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1월 이후에 쭉 꺾이는 흐름입니다. 4월까지 흐름이 한번 나왔었죠. 이런 흐름이 코스피 의약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의약품과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코스닥의 이 제약의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갈 것 같으면은 서서히 움직여도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급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봐서는 단기적인 매매가 들어왔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코스닥 제약에서는 신규주들만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만 접근을 하시고 무리하게 지금 급등한 종목들은 좀 추격 매수하는 건 좋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업종이 오락문화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락문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흐름이 좋았었죠. 이 상승이 나왔던 초기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어떤 그 한한류 그쪽에 좀 해제가 된다 그런 그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는데 SM이나 JYP 엔터 그리고 뭐 그 YG엔터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거의 뭐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이 간 것이지 전반적인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온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나 아니면은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에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큰 기대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스닥 또 비금속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코스피의 비금속과 같이 대북 테마 정도의 흐름 그래서 같은 설명입니다.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낙폭이 컸을 때 접근하는 단기적인 접근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송장비 부품 업종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조금 지속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흐름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소차 테마라든지 자율주행차 테마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조금 끌고 가볼 수 있는 흐름, 지수가 정말 대폭락하는 흐름만 아니면은 조금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단기 매매도 계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송장비 업종은 앞으로도 조금 더 꾸준히 관찰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살펴보는 이런 흐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8년 양시장에 대해서 주요 업종에 대한 흐름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코스피에 대해서는 전기전자 업종과 화학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 그리고 운송장비와 비금속 광물 건설업까지 좀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의약품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과 오락문화 업종 그리고 비금속에 대한 부분까지도 짚어드렸으니까요. 업종별로도 잘 구분해서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에 이어서 전망에 이어서 업종에 대한 부분까지 큰 테두리 저희가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최근 우리 시장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 이슈들 중에서 주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과장 정호연 대표님
과장님과 함께 이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학 과장님이 주요로 보시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무역전쟁과 관련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마도, 일단, 현재는 중국을 시작으로 했는데, 아마 주요국들, 뭐, 아주 그 약소국이거나 뭐, 그런 나라들은 빼겠죠. 웬만큼의 어떤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로 아마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공작까지 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으로 이제 관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이미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뭐, 일본도, 유럽도 이제 점점 확대되고, 한국도 뭐, 아마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으로는 이제 관세라는 어떤 그런 도구로, 통제하려고 할 것이고, 나중에 그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정말, 이거는 한번 손을 봐야겠다 싶은 기업들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아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해요. 국가 간에는 결국은 관세 통해서 무역 적자 줄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기업들을 또 별도로 또 공략을 할 겁니다. 그건 뭐냐? 간단해요.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그걸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봄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역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의 전략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10시에 제가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통해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제가 2016년 11월에 분석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이 방송 통해서도 전달해 드렸었지만 저는 뭐 제가 과거에 작성했던 칼럼이라든가 이런 데 다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1년 전부터 얘기했었고요. 3개월, 1개월, 일주일 전까지 있다고 얘기했고 최종적으로 당선된다고 저는 그걸 그대로 발표했고 적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의 특성을 제가 딱 간파했는데 첫 번째, 보편적 가치에 관심이 없다. 두 번째, 절충 마인드가 없다. 세 번째, 철저한 현재 지향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게 이 사람은 뭐 생명, 인권, 신뢰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익입니다. 머릿속에 이익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철저한 이분법이죠.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약속이나 신뢰는 언제든지 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WTO 탈퇴하겠다. 한국하고 FTA, 뭐 또 나프타. 그냥 한 방에 다 그냥 무력화시켜버려요. 이게 트럼프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절충 마인드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주고 상대방한테 이만큼 얻고 그게 이제 우리가 협상이고 어떤 그 절충이잖아요. 그게 없어요. 자기가 목표한 거를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자기가 쟁취해내는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항상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자기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하고 관련돼서도 이제 한 1주 전, 2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협상을 한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왜?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철저하게 현재 지향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기후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 먼 미래 얘기예요. 지구가 재앙이 오는 건 먼 미래 얘기고 일단 미국이 돈 들어가는 거 싫다는 거죠. 그런 마인드예요. 무슨 얘기냐?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도 분명히 타격을 입습니다. 대표적인 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11월 중간선거, 2년 뒤에 대선, 그것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특성을 있다는 걸 우리가 간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역전쟁과 관련돼서 점점 확대되면 됐지 축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물론 경제학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 관점이 중요하다고요. 왜? 어떤 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굽니까? 지도자예요. 근데 지도자의 캐릭터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나라는 확대되면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협정을 건드릴 것 같고요. 아마 특정한 기업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미국에다가 물건 팔고 싶으면 공장 여기다 줘라.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또 정치적인 측면까지 제가 그것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2020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그때 써먹을 어떤 각종 이런 비품까지도 미리 지금 주문했다 그러잖아요. 이전 뒤거. 무슨 얘기냐. 의지가 강해요. 근데 트럼프 자신도 압니다. 인격적으로는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유권자들이. 왜? 이 사람의 그동안 행태를 보세요.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철저하게 미국의 유권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만이 자기가 다음 대선 때 승리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보다 더 강렬하게 지지를 얻으려고 아마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북한 얘기는 뺐지만 이 경제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트렌드가 유지되는 게 확실하고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북한을 방치하는 게 자기가 재선에 도움이 된다. 그럼 방치할 사람이에요. 반대로 북한을 공격하는 게 자기 대선에 도움이 된다. 그럼 공격할 사람이란 거예요. 전 그게 바로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익 위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현재 자신의 지지율도 높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은 계속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 이게 포인트다.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정말 장기화돼가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중국과의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마무리가 된다면은 기타 다른 나라에도 여전히 또 이런 분쟁에 대해서 실마리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극한 북한의 국면을 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내용들 좀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여전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이어서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한 부분은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연관될 수밖에 없겠죠. 중간선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 연관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이 같이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행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선거까지의 어떤 흐름, 그리고 여론의 추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간선거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일부 그 여론들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정책들이 서민들이나 그 미국의 일반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가져가려 하는 그런 유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대표적인 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죠. 그런데 그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은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뭐 최악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했던 게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는 건 중간 선거가 아니고 2년 후에 있을 대선을 지금 보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계속해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결국은 중간 선거 이후나 그리고 그 전이나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을 더 약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본인을 더 부각시키고 또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 무역 전쟁은 꾸준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문제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 북한과의 그 지금까지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권에서 사실 좀 비판적인 그런 그 여론도 많고요. 그리고 뭐 미국 내 여론이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또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선거에서 결국은 민주당이 하원만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 불확실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금융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선거로 가는 과정, 그리고 중간선거의 결과, 그 이후에 어떤 그 흐름들은 금융시장에는 역시 호재보다는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이 결과에 대해서 좀 기초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양원제로 이루어져 있는 미국 시장 안에서, 미국 안에서 이 상원과 하원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좀 어떻게 이어갈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이슈도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드디어 이제 앞으로 남은 4분기에 대한 증시 전망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올해도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요. 학과장 정우 대표님, 앞으로 남은 우리 증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전망하기에 앞서서, 그 두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요. 네. 봉춘 선생이 좀 전에 그랬잖아요. 그 오락문화 중에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은 상승했는데 나머지는 안 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현재 그 현주소예요.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게 코스닥 종합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빨간색이 이게 120선입니다. 현재 120선 전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오늘 결국 이제 돌파를 못 했는데 대형주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확실히 넘었죠? 빨간색을 넘었어요. 자, 이번에 중형주 보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근처에도 못 갔죠? 이번엔 소형주 보겠습니다. 이거는 대략 좀 확실히 꺾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코스닥 지수가 같지만 대형주에 의해서 간 거지 중소형주들은 대형주보다 훨씬 약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정말로 종목 장세가 오고 정말로 개인들이 돈 벌기 좋은 시장이 올라 그러면 종합지수보다 대형주는 좀 떨어지더라도 중소형주들이 날아가는 더 강한 이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마 허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아니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마도 상당한 분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골탕을 먹었을 거예요. 뭐냐? 바로 미국 증시입니다. 한 수십 년 동안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연동된 건 다 아시죠? 그것 때문에 못 던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종합지수예요. 저는 2월 초에 대세 하락 선언하고 끊임없이 하락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다수의 개인 투자자 그리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 때문에 대세 하락처럼 보여도 그 말을 못했을 겁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는 1월 하순에 고점 찍었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또 1월 하순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엄청나요. 자, 네. 1월 하순에 고점 찍었다가 바로 3월에 돌파했고요. 그 이후에 6월, 7월, 8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 공감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 나도 그랬어. 아니, 미국이 버티니까 다우존스도 버티고 나스닥이 너무 좋으니까 야, 한국이 지금 어쨌든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분명히 많이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친 분들이 많은데 메커니즘을 몰라서 그래요. 트럼프 이전의 주시장과 트럼프 이후의 주시장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좀 전에 트럼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트럼프는 아메리카 포스트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현재 모든 정책은 아메리카 포스트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올리 아메리카예요. 미국만. 무슨 얘기냐? 현재 모든 정책을 보면 미국은 좋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속된 말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 박살 났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덩달아 내려가는 거고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여러분들이 상투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미국 증시랑 연동하는 한국 증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당했다는 거죠.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뭐라 그랬죠? 저는 2월부터 미국 증시는 참고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증거가 남아있어요. 자, 중국 증시 한번 보실까요? 네. 보세요. 보시면 어때요? 한국하고 거의 똑같죠? 1월 하순에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마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거대한 그 흐름의 메커니즘이 좀 변동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전망을 해본다 그러면, 코스피는 이제 결국 현재 2400과 2200선의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300 전후에서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어차피 여기서 올라가도 지수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반드시 내려온다는 얘기고요.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2250선이 깨지면 폭락이 나올 겁니다. 2250선 포인트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렵게 올라간다 한들 어차피 다시 내려가고요. 뭐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건 좀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분석이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사실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봤자 비정상이고요. 내려오면은 폭락하는데 언제부터가 포인트냐? 2250선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심 업종하고 테마 말씀드리겠는데 업종은 현재는 전기가스하고 통신업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테마는 방위산업주하고 미세먼지 쪽을 보세요. 왜 그러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통신업종은 어때요? 지금 굉장히 좋죠. 올해 1월에 지수가 고점이고 계속 내려왔는데 이건 오히려 더 올라갔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통신업종은 지수하고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 이번엔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이건 왜 떨어졌냐? 한국전력과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떨어진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으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마시고요. 전기가스 업종은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여러분들이 베팅해봐도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테마주는 왜 제가 그러면은 방위산업주하고 미세먼지 말씀드렸냐? 방위산업주는 한 번은 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한 번은 분명히 갑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왜 그러냐? 가장 견고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정책 테마주가 될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어떤 이슈가 있는 것들은 그 대상이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치매 관련, 부모가 돌아가신 사람들은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치매 관련 노인이 일부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모든 국민이 대상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분석하시고 시황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릴게요. 올해도 내년에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수를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파생을 반드시 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힌트를 하나 드린다고 하면 지금 장세에서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보다는 기관이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알짜 팁을 좀 주신 것 같은데 먼저 4분기 증시 전망과 함께 그 안에서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도 짚어드렸습니다. 전기가스와 통신업종 그리고 테마로는 방위산업과 미세먼지 관련주 특히 미세먼지 관련주는 가장 좀 견고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테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집중이 되는 종목들로 잘 선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추석 특집으로 시황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제가 좀 좋은 소식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드디어 학과장 평택초놈 정홍 대표님이 강연회를 예정을 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월에 강연회 예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소수정예 2018년 마지막 무료 강연회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10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인근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별도로 안내를 드릴 테고요. 인원이 지금 400명으로 좀 제한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정예인 것 같아요. 자, 접수는요. 서울경제TV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내용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강연회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 10월입니다. 10월 13일인데 그런데 학 과장님 소수정예입니다. 소수정예 특별한데요. 네. 먼저 말씀드릴 게 올해 마지막 강연이에요. 그래서 그걸 10월에 하고요. 제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400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3월 강연회 때 무려 1,700명이 오셨어요. 구로구라고 하는 위치가 좋지도 않은 장소에서.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하게 되면 최소 1,000에서 2,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땐 최소 1,000명은 오고 2,000명도 올 수 있다는 이 전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400석으로 소수 정의를 하니까 이걸 좀 제가 많이 길을 못 들여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서울병대 TV는 준비를 잘했는데 제가 늦게 얘기했어요. 사실 제가 올해 하반기 때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한 달 전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대신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알고 있는 것에 100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20, 장중방송에서 30을 드린다면 이번에 한 50 정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드리겠고요. 예약하신 분들만 온다는 점, 그리고 공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셔서 이게 또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간 예약하신 분들은 최대한 오시길 바라겠고요. 정말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추석 특집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때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으로도 다 담기 어려운 그런 다양한 전략과 또 학 과장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석 내용들, 이번 2018년도 마지막 강연회를 통해서 정말 꼼꼼하게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추석 특집으로 내용 이어갔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인사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학 과장님. 네, 지금까지 제가 시황이 거의 적중을 했습니다. 뭐 추세는 말할 것도 없고 단기도 그랬었는데 최근에 9월이 좀 어려운 장이었어요. 그리고 10월 이제 됐는데 앞으로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서울경제 TV 시청자들한테는 올해와 내년에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가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저는 이번 추석 때도 뭐 일정이 없어요. 집에서 연구합니다. 뭐 18년째 휴가 한 번 간 적 없는 제가 뭐 명절이라고 별거 없고요. 어쨌든 저는 이 직업 끝나기 전까지는 사생활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석 특집 정말 다양한 내용도 여러분께서 가져가셨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의 마지막 소감도 들어볼까요?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설 특집을 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석 특집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조금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빠른 만큼 시장도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늘 열심히 더 노력해서 좋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과 함께하는 평택촌놈 정석투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추석 특집으로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명절 최대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추석 특집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연휴가 끝나는 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